여보세요. 저기 신고하려고요. 그녀는 남편이 숨을 멈춘 걸 확인하자마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도 아니었고 119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건 첫 통화는 상조회사였습니다. 팀장님 바꿔주세요. 장례를 바로 진행해야 해서요. 새벽도 아니고 장례식장도 아닌 그 집 안에서 벌어진 건 슬픔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인도 직후 당일 화장. 일주일 뒤 집 안의 물건이 통째로 폐기되고 그의 통장, 차, 아파트, 퇴직금까지 단 2주 안에 모두 정리됩니다. 그때 부검이가 남긴 한 줄이 이 모든 걸 변사해서 살인으로 바꿉니다. 이 양상은 독극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나온 두 단어, 졸피뎀, 그리고 니코틴. 담배를 피운 적 없는 남자에게서 니코틴이 치사 농도로 검출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그 집 침대 위에서 대체 누가 무엇을 준비했던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식을 마친 가족은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윤태수 52세, 아내 서지연 48세, 그리고 대학생 딸 윤하린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고 귀가했어요. 시간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태수는 맥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자고 일어날게. 2~3시간 뒤에 깨워줘.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이었어요. 서지연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태수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였어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서지연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딸 윤아린도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밤 12시쯤 서지연은 남편을 깨우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남편이 부탁한 대로였습니다. 서지연은 남편을 흔들었어요. 여보, 일어나. 하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었어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지연은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에 손을 대봤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서지연은 딸을 불렀습니다. 윤아린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119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지연이 먼저 건 전화는 상조회사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12시 15분쯤이었어요. 팀장님 바꿔주세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장례를 바로 진행해야 해서요. 상조회사 직원은 놀랐습니다. 아직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냐고. 서지연은 대답했어요. 아직이라고 지금 곧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서지연은 119에 전화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12시 30분쯤이었어요.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어요. 15분 후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윤태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상태였는지. 서지연은 대답했어요. 방금 발견했다고. 2시간 전에 잠들었고 깨우러 왔더니 이미 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변사 사건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어요. 침실 침대 위에 윤태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옷을 입은 채였어요.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흐트러진 흔적도 없었어요. 싸움이나 폭력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서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서지연은 대답했어요. 특별한 병은 없었다고. 다만 최근 피곤해하긴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을 확인했어요.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약병도 확인했어요. 진통제 몇 개와 소화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물은 없었어요. 경찰은 윤태수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부검을 해야 했어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지연과 딸 윤아리는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 무엇을 했는지, 남편의 상태는 어땠는지,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는지. 서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다고. 외식을 하고 집에 왔고 남편이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다고 했어요.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딸 윤아린도 비슷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보였다고.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아프거나 이상한 모습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급성 심장사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요. 50대 남성에게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음주 등이 겹치면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연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조회사와 다시 연락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이틀 후인 4월 24일,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사망 후 약 5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시신을 검사했습니다. 외부 검사부터 시작했어요. 몸에 상처나 멍은 없었습니다. 폭행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내부 검사로 넘어갔습니다. 심장을 확인했어요.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것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전형적인 소견이었습니다. 부검의는 1차 소견을 냈어요.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사였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검의는 보고서 끝에 아주 짧은 문장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다만 독극물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도 동일한 소견이 나타날 수 있음. 이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보고서를 읽고 눈을 멈췄어요. 독극물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다시 현장 기록을 살펴봤어요. 상조회사에 먼저 전화한 점, 119 신고가 늦었던 점, 빈소 없이 가족장으로 치른 점, 하나씩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정밀 동물 검사를 의뢰했어요. 윤태수의 혈액과 위 내용물을 다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검사에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서지연은 장례를 마쳤어요. 윤태수의 시신은 화장됐습니다. 유골은 납골당에 안치됐어요. 모든 것이 조용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얼어붙었어요. 윤태수의 몸에서 2가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하나는 졸피뎀, 수면제였어요. 또 하나는 니코틴, 그것도 치사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윤태수의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했어요. 그가 담배를 피웠는지 말이에요. 직장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한 번도 담배 피우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가족들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윤태수는 비흡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속에 들어간 니코틴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급성 심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사가 아니라 타살 가능성이 있었어요. 수사팀장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부검 보고서를 다시 꼼꼼히 읽었어요.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 협착,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
모두 자연사로 볼 수 있는 소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문제였어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도 동일한 소견이 나타날 수 있음. 부검이는 왜 이 문장을 남긴 걸까요? 수사팀은 부검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갔어요. 부검이를 만났습니다. 부검이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심장 소견만 보면 자연사로 결론 낼 수 있다고.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 시간이 너무 빨랐어요. 잠든 지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어혈성 심장질환도 갑작스럽긴 하지만 보통은 전조 증상이 있어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윤태수는 아무런 증상 없이 잠들었습니다. 둘째, 나이가 애매했어요. 52세는 급성 심장사가 드문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윤태수는 평소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관상동맥 협착이 있었지만 당장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셋째, 현장 상황이 너무 조용했어요. 급성 심장사는 보통 고통스럽습니다. 몸부림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뭔가 흔적이 남아요. 하지만 윤태수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부검이의 의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끝에 경고 문장을 남긴 것이었어요. 수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밀 동물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졸피뎀과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부검이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졸피뎀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혈액 1ml당 0.15mg이었어요. 이것은 치사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어요. 문제는 니코틴이었습니다. 혈액 1ml당 4.8mg, 위 내용물에서는 더 높게 나왔어요. 부검이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치사량이라고. 니코틴의 치사량은 성인 기준 약 40에서 60mg입니다. 윤태수의 몸에서 검출된 양은 그 범위에 해당했어요. 부검이는 소견을 수정했습니다. 사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 허혈성 심장질환은 기저질환일 뿐이었어요. 직접적인 사인은 니코틴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니코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니코틴은 담배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워서 이 정도 농도가 나올 수는 없었어요. 담배 한 개비에는 약 10에서 15mg의 니코틴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으로 흡수되는 양은 그중 일부예요. 대부분은 연기로 날아가거든요. 치사량에 이르려면 담배를 수십 갭이 동시에 피워야 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윤태수는 비흡연자였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니코틴 원액. 지중에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높은 농도의 니코틴이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직접 섭취하면 치사량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니코틴 원액 판매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전자담배 전문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구매 기록을 추적하기로 했어요. 한편 졸피뎀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제예요.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서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수면제를 준 적이 있는지. 서지연은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수면제 2알을 줬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것이라고 했어요. 수사팀은 서지연의 처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처방받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 윤태수가 평소에도 잠을 못 잤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어요. 윤태수가 불면증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오히려 어디서든 잘 자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회식 후 택시에서도 바로 잠들곤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날 밤 수면제가 필요했을까요? 수사팀은 그날 저녁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가족 3명이 외식을 했어요.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당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날 저녁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사장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평범한 가족 같았다고. 특별히 싸우거나 이상한 모습은 없었다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 서지연이 남편에게 계속 술을 권했다고, 맥주를 따라주며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태수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2잔 정도 마셨다고 해요. 수사팀은 이 증언을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윤태수는 맥주를 1잔 더 마셨어요. 서지연의 진술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수면제 2알을 먹었어요. 술과 수면제. 이 조합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효과가 겹치거든요.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수사팀은 한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졸피뎀으로 윤태수를 깊은 잠에 빠뜨렸다. 그 상태에서 니코틴을 투여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다.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심장이 멈췄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서지연의 최근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서지연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검색 기록이 복구됐습니다. 4월 초 사망 약 2주 전의 기록이었어요. 니코틴 치사량, 니코틴 중독 증상, 수면제 과다 복용, 검색 기록은 명백했습니다. 서지연은 니코틴과 수면제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있었어요. 수사팀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서지연의 금융 기록도 조회했어요. 4월 중순, 사망 일주일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뭔가를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쇼핑몰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구매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어요. 구매 품목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 순도 99%, 30ml 한 병이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었어요. 수사팀은 서지연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서지연은 당황했어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전자담배를 시작하려고 해서 샀다고, 자신이 대신 주문해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윤태수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어요. 직장 동료들도 가족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지연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검색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 것, 수면제 과다 복용을 검색한 것, 모두 제시했어요. 서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서지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서지연은 이제 명백한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혼자서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도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서지연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서지연의 인간관계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을 모두 조사했어요.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 중에서 유독 자주 통화한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통화했어요. 한 번 통화하면 30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은
그 번호의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강도현, 45세. 서지연과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였어요. 수사팀은 강도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어요.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봤어요. 강도현이 어떤 사람인지.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끔 여자가 집에 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그 여자가 누군지 물었어요. 이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강도현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조사실에 앉혔어요. 서지연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강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안다고.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었어요. 강도현은 대답했습니다. 2년 전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그 후로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고 했어요. 수사팀은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통화했다고 지적했어요. 강도현은 말을 바꿨습니다. 자주 연락했다고. 친한 사이였다고 인정했어요. 어느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지 물었습니다. 강도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고. 1년 전부터 사귀었다고 했어요. 수사팀은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태수는 알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강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을 거라고.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만났다고 했어요. 수사팀은 사건 당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4월 22일 밤. 어디 있었는지. 강도현은 대답했어요. 집에 있었다고.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강도현은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수사팀은 강도현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강도현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별로 숨길 게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국과수로 보냈어요. 디지털 포렌식 팀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삭제된 검색 기록이 복구됐어요. 수사팀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작된 검색 기록들이었어요. 니코틴 치사량, 니코틴 원액 구매, 니코틴 중독 증상, 심장마비 유발 물질, 졸피뎀 효과, 상조회사, 장례 절차. 서지연의 검색 기록과 거의 같았습니다. 아니, 더 상세했어요. 강도현은 한 달 이상 이것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더 파고들었어요. 온라인 쇼핑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4월 10일, 강도현의 명의로 니코틴 원액이 주문됐어요. 순도 99%, 50ml 한 병이었습니다. 서지연이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었어요. 배송지는 강도현의 집이었습니다. 결제는 그의 카드로 이루어졌어요. 수사팀은 강도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강도현은 당황했어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전자담배를 시작하려고 샀다고. 수사팀은 되물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지. 강도현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샀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색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니코틴 치사량, 심장마비 유발 물질, 이런 것들을 왜 검색했는지 물었어요. 강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지연과 공모해서 윤태수를 살해한 것 아니냐고.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강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수사팀은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강도현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했어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다음 날 수사팀은 강도현의 집에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거실 겸 작업실이 있었고 침실과 부엌이 있었어요. 수사팀은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갈색 병이 하나 보였어요. 라벨에는 니코틴 9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니코틴 원액이었어요. 병을 열어봤습니다. 반쯤 비어 있었어요. 50ml 중 절반 정도가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증거로 압수했어요.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그 안에서 주사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회용 주사기였어요. 10ml 용량이었습니다. 주사기 안쪽에 미세한 액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침실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 사이에서 비닐 장갑 한 쌍이 나왔습니다. 새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 사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갑 안쪽에서도 미세한 액체 흔적이 발견됐어요. 모든 증거물을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코틴 병에서는 당연히 니코틴이 검출됐어요. 순도 99%였습니다. 주사기 내부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농도가 매우 높았어요. 비닐 장갑 안쪽에서도 니코틴 성분이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도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사팀은 강도현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실로 데려왔어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니코틴 원액, 주사기, 장갑, 모두 당신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강도현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니코틴은 전자담배용으로 샀다고, 주사기는 화분에 물을 주려고 쓴 거라고, 장갑은 청소할 때 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믿지 않았습니다.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물증,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서지연과 함께 윤태수를 살해한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강도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연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거부한다고 했대요. 재산 분할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강도현은 서지연을 돕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니코틴을 알게 됐대요. 지 사량이 적고 발각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서지연에게 이야기했대요. 서지연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강도현이 니코틴을 구매했습니다. 서지연도 따로 구매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행 날짜를 정했어요. 4월 22일이었습니다. 강도현은 니코틴을 주사기에 담았습니다. 서지연에게 전달했어요. 서지연이 그날 밤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들자 니코틴을 투여했어요. 어떻게 투여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어요. 윤태수는 사망했습니다. 수사팀은 서지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강도현의 진술을 들려줬어요.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지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인정했습니다. 강도현과 함께 남편을 죽였다고,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자백했어요. 두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살인 혐의였어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니코틴을 투여했는지, 왜 윤태수는 저항하지 못했는지, 그 밤 침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조사에서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지연의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직후의 행동들 말이에요. 검사는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2일 밤 12시, 서지연은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119에 먼저 전화할 겁니다. 하지만 서지연이 가장 먼저 건 전화는 상조회사였습니다.
시간은 12시 15분.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검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팀장님 바꿔주세요. 상조회사 직원이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장례를 바로 진행해야 해서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직원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지금 곧 연락하겠습니다. 통화는 3분 정도 이어졌어요. 장례 일정, 절차, 비용 등을 상담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차분하게 진행됐어요. 통화를 끊은 후 15분이 지나서야 119에 전화했습니다. 검사는 이 순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3일, 서지연은 장례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상조회사와 재차 연락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친척들에게도 최소한만 연락했습니다. 윤태수의 직장 동료들은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4월 24일, 부검이 진행되는 동안 서지연은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옷, 신발, 시계, 가방, 모두 큰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폐기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당일 수거를 요청했어요. 업체 직원이 왔습니다. 여러 봉투를 가져갔어요. 그 중에는 남편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4월 25일, 지신이 경찰에서 인도됐어요. 서지연은 즉시 화장을 진행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화장장으로 바로 갔어요. 가족만 참석했습니다. 딸 윤아린과 서지연, 단둘뿐이었어요.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골은 납골당에 안치됐어요.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초까지 서지연은 재산 정리에 들어갔어요. 먼저 남편의 차량을 처리했습니다. 중고차 업체에 매각했어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매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금융계좌였어요. 은행에 가서 남편 명의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모두 해지했어요. 총액은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서지연의 계좌로 이체됐어요. 보험금도 청구했습니다. 윤태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사망보험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서지연은 보험사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했어요.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 남양주의 아파트는 시세가 약 4억 원이었어요. 서지연은 명예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였던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바꿨어요. 그리고 즉시 매물로 내놨습니다. 금매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파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서지연은 대답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요. 5월 초,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낮은 가격이었어요. 서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했어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총 재산은 약 6억 원이었어요. 차량 매각 대금, 예금, 보험금, 아파트 매각 대금,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있었어요. 윤태수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약 5천만 원이었어요. 이것까지 합치면 총 6억 5천만 원. 모든 돈이 서지연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망 후 2주 안에 이루어졌어요. 검사는 이 타임라인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라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검사는 서지연을 조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재산 정리를 했는지 물었어요. 서지연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고,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검사는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새 출발을 생각했다고요? 서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검사는 계속 물었어요. 강도현과는 언제부터 만났는지. 서지연은 대답했습니다. 1년 전부터라고. 처음에는 친구로 지냈다고 했어요. 그러다 점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어땠는지 물었어요. 서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지 않았다고, 자주 싸웠다고 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통제했다고 했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번 생각했다고. 하지만 남편이 절대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재산도 한 푼 안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냐고 물었어요.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강도현과의 대화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어요. 3월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메시지들은 명백한 공모의 흔적이었어요. 검사는 이것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딸 윤아린도 조사받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윤아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몰랐다고. 그날 밤에도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검사는 윤아린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과 무관했어요. 다만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는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차분했고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살인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재산 정리 기록, 모든 것이 계획된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지연과 강도현은 함께 윤태수를 살해했습니다. 보험금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빠르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고 물건을 폐기하고 재산을 정리했어요. 만약 부검이가 그 한 줄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자연사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혐의는 살인죄, 그리고 보험 사기. 두 사람 모두 기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니코틴을 투여했는지 말이에요. 서지연과 강도현을 각각 조사했습니다. 먼저 강도현을 불렀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니코틴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강도현은 대답했습니다. 4월 20일, 사건 이틀 전이었다고. 서지연을 만났다고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주사기에 담은 니코틴을 건넸다고 했어요. 작은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습니다. 서지연은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는지 물었어요. 강도현은 말했습니다. 수면제로 깊이 잠들게 한 후 입으로 먹이라고 했다고. 주사기로 입안에 직접 주입하면 된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삼킬 거라고 했대요. 검사는 서지연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서지연은 강도현의 진술과 같은 내용을 말했어요. 4월 22일 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식 후 집에 돌아왔다고. 남편에게 맥주를 권했다고 했어요. 술을 마시면 잠이 더 잘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자 수면제를 줬다고 했어요. 평소 자신이 먹던 졸피뎀 2알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심 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누웠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남편이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서지연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입을 벌리고 주사기를 입 안에 넣었어요. 천천히 니코틴을 주입했습니다. 남편은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완전히 잠든 상태였습니다. 니코틴을 다 넣은 후 서지연은 침실을 나왔어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 남편을 확인했어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당황했지만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먼저 강도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주사기를 처리했어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합니다. 물을 여러 번 내렸다고 했어요. 비닐봉투도 찢어서 일반 쓰레기에 섞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상조회사에 전화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검사는 국과수에 재현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정말 이런 방법으로 니코틴을 투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국과수 연구원들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네킹을 사용했어요. 졸피뎀의 효과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졸피뎀은 강력한 수면제예요. 2알을 복용하면 30분 내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마네킹의 입에 주사기로 액체를 주입해봤어요. 천천히 주입하면 액체가 목구멍으로 흘러갑니다. 삼키는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아도 중력에 의해 내려가요. 니코틴의 특성도 분석했습니다. 니코틴은 매우 쓴 물질이에요. 정상 상태라면 절대 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다릅니다.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도 확인했습니다. 구강과 식도를 통해 빠르게 흡수돼요.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사량의 니코틴이 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져요. 호흡이 억제됩니다. 결국 심장이 멈춥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일어나요. 연구원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서지연의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졸피뎀으로 의식을 잃게 한 후 니코틴을 주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했어요. 검사는 이 실험 결과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을 풀어야 했어요. 왜 윤태수는 구토를 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니코틴을 대량 섭취하면 구토가 일어납니다. 몸이 독성 물질을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윤태수의 시신에서는 구토 흔적이 없었습니다.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전문의는 설명했습니다. 졸피뎀이 구토 반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중추신경이 억제된 상태에서는 구토 반사도 약해진다고 했어요. 게다가 니코틴이 너무 빨리 흡수되면 구토하기 전에 심장이 먼저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윤태수가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다고 했어요. 검사는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범행 방법이 완전히 밝혀진 것이에요. 이제 동기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서지연에게 물었어요. 왜 남편을 죽여야 했는지. 서지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통제했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은 집에서 일만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강도현을 만났다고 했어요. 강도현은 자신을 이해해줬다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강도현과 함께 살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재산도 나눠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강도현이 방법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강도현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강도현은 대답했어요. 서지연을 사랑했다고. 그녀가 불행한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태수가 없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두 사람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동기는 따로 있었어요. 재산이었습니다. 6억 5천만 원. 두 사람은 이 돈을 노렸던 것이에요. 만약 이혼하면 절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서지연에게 갑니다.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완성했어요. 서지연과 강도현 두 사람 모두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도 추가했어요.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었어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윤태수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며느리를 믿었어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무너졌어요. 윤태수의 동생도 분노했습니다. 형을 그렇게 죽인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가로채려 했다고 비난했어요. 딸 유나리는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녀는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재판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변호인들이 선임됐어요. 서지연의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도현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문자 메시지, 자백, 모든 것이 두 사람의 범행을 증명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한 가지 더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지연과 강도현은 이미 새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사건 일주일 전부터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었어요. 계약금까지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수를 죽이고 재산을 정리하고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것. 하지만 그 계획은 부검이의 한 줄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 3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객들, 기자들, 윤태수의 유가족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서지연과 강도현이 법정에 들어섰어요.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개정을 선언했어요. 검사가 일어나 공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지연과 강도현은 공모하여 2016년 4월 22일 밤 피해자 윤태수를 살해했습니다. 졸피뎀으로 의식을 잃게 한 후 치사량의 니코틴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후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살인이며 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입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윤태수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어요. 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서지연의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행한 결혼 생활로 고통받았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통제와 정서적 학대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상 참작을 요청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학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만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검색하고 니코틴을 구매하고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부검이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라고 증언했습니다. 국과수 연구원도 나왔습니다. 재현 실험 결과를 설명했어요. 졸피뎀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니코틴을 주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태수의 직장 동료들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윤태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언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폭력적이거나 학대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서지연의 친구들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서지연이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폭력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지낸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또 다른 친구는 강도현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서지연이 강도현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열렸어요. 매번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제시됐습니다. 검색 기록이 제출됐어요. 두 사람이 한 달 이상 니코틴에 대해 조사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구매 기록도 제출됐습니다. 니코틴 원액, 주사기, 장갑 모두 구매한 증거가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계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하는 게 어때요? 준비는 다 됐어요? 걱정 마세요. 완벽할 거예요. 메시지들은 명백한 공모의 증거였습니다. 통화 녹음도 재생됐어요. 서지연이 상조회사에 전화한 녹음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은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15분 만에 장례 상담을 하는 목소리. 너무나 차분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지연과 강도현의 태도는 달랐어요. 서지연은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강도현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감각해 보였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서지연이 먼저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딸에게, 시부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은 제발 보살펴 주세요. 서지연은 울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다음은 강도현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짧게 말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검사가 최후 구형을 했습니다. 이 범죄는 극히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피해자는 가장 신뢰했던 아내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독극물을 투여당해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사망 후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서지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강도현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선고 기일이 잡혔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2017년 6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고 잔인하게 실행됐습니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합니다. 피고인 서지연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강도현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윤태수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기징역이요. 우리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 낭독을 계속했어요. 피고인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평생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서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강도현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어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항소는 기각됐어요. 두 사람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서지연은 여자 교도소로 갔어요. 강도현은 남자 교도소로 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평생 떨어져 지내게 될 것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많은 것들이 남았습니다. 윤태수의 가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딸 윤아리는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 칼도, 총도 없는 살인,
계획과 침묵으로 이루어진 살인이었어요. 니코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전자담배용으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하지만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니코틴 원액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어요. 고농도 제품은 구매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판매 기록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됐어요. 또한 수면제, 처방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졸피뎀 같은 강력한 수면제는 더 엄격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어요. 장기 처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뢰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요. 둘째, 계획된 범죄의 위험성입니다. 충동적인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계획된 범죄예요.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합니다. 셋째, 욕심이 만들어내는 악입니다. 재산,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넷째, 작은 징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검이의 한 줄이 이 사건을 밝혀냈어요. 작은 의심, 작은 질문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서지연과 강도현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7년째 복역 중이에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출소할 날은 없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윤아리는 이제 성인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어요. 친척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태수의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매년 기일이면 묘지를 찾아가요.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그날 밤 침대 위에서 벌어진 조용한 살인. 칼도 없었고 총도 없었습니다. 비명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어요. 다만 시간과 준비 그리고 침묵이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란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욕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작은 징후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은지, 이 모든 질문들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비밀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